공룡이 멸종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숲속에는 작은 족제비 같은 동물 미야키스가 나타났죠. 이 작은 포유류가 바로 오늘날 개, 고양이, 곰, 심지어 하이에나까지 모든 식육동물의 공통 조상입니다. 개는 바로 이 순간부터 진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 4천만 년 전 최초의 객과 동물인 프로에스페로시온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날렵한 몸과 강한 이빨로 작은 먹이를 사냥하며 진정한 객과 동물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후 여우, 자칼, 늑대와 같은 다양한 객과 동물들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약 4만 년 전 인류와 늑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람 곁에 다가온 늑대는 먹이를 얻고 사람은 사냥과 보호를 돕는 새로운 동료를 얻었죠. 그리고 마침내 늑대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최초의 반려동물 개로 진화했습니다. 개는 농경사회에서 사냥을 돕고 집을 지키며 인간과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도 유럽의 성에도 아시아의 마을에도 언제나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아지가 보호자를 부를 때 하는 행동. 여러분, 강아지가 보호자를 부를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앞발로 톡톡 건드리거나 낑낑거리며 애타게 부르기도 하죠. 때로는 장난감을 물어와 같이 놀자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강아지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사랑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강아지가 보호자를 부를 때 하는 귀여운 행동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강아지가 보호자를 부를 때 흔히 하는 행동들. 낑낑거리기 와이밍. 배고프거나 놀아달라거나 불안할 때 보호자를 부르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밤이나 혼자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앞발로 톡톡 건드리기. 나 좀 봐줘 하는 의미로 발로 보호자의 다리나 손을 살짝 건드려요. 보통 애정 표현이거나 놀아달라는 신호입니다. 짖기 바킹.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보호자를 찾는 신호로 짖을 수 있어요. 문 열어줘. 이쪽으로 와. 같은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눈 맞춤 꼬리 흔들기. 눈을 똑바로 보면서 꼬리를 흔드는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보호자님 같이 있자 라는 뜻이죠. 입에 물건을 가져오기. 장난감을 물고 와서 발밑에 내려놓거나 보여주는 행동은 같이 놀자라는 부름이에요. 몸으로 기대거나 올라타기. 다리에 기대거나 무릎 위에 올라오는 건 나를 안아줘 혹은 나에게 집중해줘 라는 뜻입니다. 방 안을 따라다니기 쇄도잉.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어서 방에서 방으로 따라다니며 보호자를 계속 부르는 행동이에요. 강아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봐줄 때 진짜 가족의 유대가 깊어집니다. 강아지에게 보호자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눈빛과 몸짓 속에 담긴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 음식은 절대로 먹이면 안 돼요. 오늘은 강아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왜 위험한지와 실제 증상, 그리고 만약 먹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반려견을 한 단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초콜릿 코코아.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 및 카페인 성분이 있어 강아지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양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구토, 설사, 과도한 침 흘림, 심박수 증가, 떨림 발작 등이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이나 베이커리용 초콜릿은 더 위험합니다. 2. 포도, 건포도. 포도나 건포도는 소량 섭취만으로도 급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토와 무기력, 식욕부진, 소변량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가 의심되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3. 자일리톨, 무설탕, 껌캔디 등. 자일리톨은 사람에게는 안전한 감미료지만 강아지에겐 빠른 저혈당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간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설탕 껌, 초콜릿잼, 베이킹 제품의 성분표를 항상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응급센터에 연락하세요. 4. 양파, 마늘, 부추, 쪽파류. 생양파, 익힌 양파, 마늘 모두 적혈구를 파괴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기력, 창백한 잇몸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수일 후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주 쓰는 양념류도 강아지 손이 닿지 않게 관리하세요. 5. 카페인,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카페인은 신경계와 심장에 자극을 주어 불안, 떨림, 빈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나 캔 음료, 에너지 드링크는 반려견 접근 금지입니다. 6. 알코올. 알코올은 소량이라도 호흡 억제 저체온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효된 음식, 발효된 반죽 등도 주의하세요. 7. 아보카도. 아보카도 속 성분 페르신 등은 일부 동물에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과육 그 자체뿐 아니라 씨와 껍질도 삼키면 기도나 장 폐색 위험이 있으니 피하세요. 8. 잘 부서지는 뼈, 특히 조리된 닭뼈, 갈비. 조리된 뼈는 쉽게 부서져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입, 식도, 위장벽을 찌르거나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 천공으로 복막염 치명적 상태에 올 수 있으니 뼈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9. 견과류, 특히 마카다미아.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마카다미아는 신경학적 증상, 다리 떨림, 무기력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 날달걀, 흰자. 생달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살모넬라 감염 위험도 있으니 달걀은 익혀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날생선, 날고기. 날생선, 신선하지 않은 날 고기는 살모넬라균 등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강아지, 노견은 더 위험합니다. 12. 유제품,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많은 강아지는 락타아제, 유당 분해 요소가 적어 유당 불내성으로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강아지가 있으니 관찰이 필요합니다. 대처법. 만약 반려견이 위의 음식 중 하나를 먹었다면 절대 임의로 구토를 유도하거나 약을 먹이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상담하세요. 포장지와 먹은 양, 시간을 준비하면 진단과 처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의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주방에서의 관리, 쓰레기통 잠금, 손 닿지 않는 보관이 가장 쉬운 예방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강아지와 고양이 함께 키울 때 이런 점 주의하세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한 집에서 함께 키우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서로 다른 습성과 성격을 가진 만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는 어렵고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합사 시 주의할 점. 첫 만남은 천천히 바로 얼굴을 맞대게 하지 말고 문틈이나 펫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서로의 냄새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 공간 확보.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민감하므로 높은 곳이나 방 안에 피신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는 안정된 자기 자리 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강아지의 흥분 조절. 대부분 강아지는 호기심이 많아 고양이를 쫓아가려 할 수 있어요. 목줄을 하고 통제하면서 차분하게 행동했을 때 칭찬과 간식을 주세요. 고양이의 공격 신호 관찰. 귀가 눕거나 꼬리를 세차게 흔드는 등 경계하는 행동이 보이면 강제로 접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화장실 분리. 고양이는 강아지가 자기 밥이나 화장실을 침범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은 반드시 분리된 장소에 두세요. 짧고 긍정적인 만남 반복. 하루에 몇 분씩 짧게 만나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경험을 하면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성격 고려. 활발한 강아지와 예민한 고양이가 만나면 마찰이 크므로 개별 성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중재. 싸움이나 추격이 생기면 즉시 분리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서로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합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세상은 또 다른 빛을 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의 삶은 평범한 반려견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의 눈이 되어 길을 안내하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안내견이 될 아이입니다. 안내견의 여정은 조용한 번식센터에서 시작됩니다. 튼튼한 건강, 온화한 성격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강아지들. 이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죠. 작고 연약한 몸으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만 그들의 앞길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생후 2달 무렵 안내견 강아지들은 퍼피워커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하지만 여기서 아이들은 사랑받는 법과 세상을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버스와 지하철, 번잡한 시장과 고요한 공원. 세상의 소리와 냄새, 다양한 경험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퍼피워커 가족의 품속에서 안내견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차분한 성격을 길러갑니다. 1년 반이 지나면 강아지는 다시 안내견 학교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안내견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죠. 앞으로 멈춰, 왼쪽, 오른쪽. 수많은 명령어를 익히고 수없이 반복되는 길 위의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의 동반자가 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안내견의 훈련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앞으로 가자고 말해도 눈앞에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용기, 그것이 안내견만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훈련을 마친 안내견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시각장애인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걸음걸이의 속도, 생활 리듬, 성격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죠.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안내견과 주인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낯선 존재이지만 함께 걸으며 함께 생활하며 둘은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새 안내견은 단순한 보조견이 아닌 삶의 친구이자 가족이 됩니다. 안내견의 현역 활동 기간은 보통 8년에서 10년. 그 시간 동안 안내견은 주인과 함께 수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건너고 계단과 장애물을 피해 걷고 때로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인을 지켜냅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는 사명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믿고 따르는 주인이 있죠. 이 순간 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뢰와 유대감을 나누는 파트너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안내견도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흰 털이 늘어나고 발걸음이 느려질 때가 오면 안내견은 조용히 은퇴를 맞이합니다. 은퇴한 안내견은 퍼피워커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입양 가정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더 이상 길을 안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한 마리의 반려견으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인과 함께 걸었던 기억, 평생의 사명과 자부심이 남아 있습니다. 안내견의 일생은 짧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 되어 세상을 함께 걸어가고 은퇴 후에는 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삶.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된 여정이 누군가의 세상을 밝혀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안내견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안내견들이 평생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듯이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아시나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이사. 익숙한 공간이 사라졌을 때 강아지는 세상이 무너진 듯 불안해합니다. 2. 폭죽 소음. 우리에겐 잠깐의 축제이며 즐거움이지만 강아지에겐 공포 그 자체입니다. 3. 외로움. 매일 반복되는 혼자 남겨진 시간. 강아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갑니다. 스트레스로 생길 수 있는 병들. 강아지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병이 생깁니다. 위염과 설사. 잘 먹지 않고 토하고 배앓이를 합니다. 피부병. 자신의 털을 물어뜯고 핥고 상처를 냅니다. 우울증. 놀지도 않고 기운이 없으며 누워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살펴보시면 반려견의 상태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 최대한 함께 가까이 있어주는 시간. 강아지는 당신의 하루를 기다립니다. 부디 그 기다림이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믹스견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포머스키인 줄 알았는데 한 반려인이 포메라니안 허스키 믹스라고 하며 분양받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허스키 무늬의 귀여운 채구라며 열심히 키웠는데 1년 뒤 강아지가 35kg이 넘는 대형견이 되어버린 거죠. 알고 보니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칸 말라뮤트 믹스였던 것. 이후 지방 가구들은 산산조각 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믹스견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6종의 믹스견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각 강아지의 특징과 매력, 그리고 키울 때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말티푸는 말티즈와 푸드를 믹스한 견종으로 부드러운 곱슬 털과 작은 체구, 그리고 친근하고 애교 많은 성격이 매력입니다. 털 빠짐이 적고 아파트 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털 관리와 분리불안 예방이 필요합니다. 코카푸는 코카 스파니엘과 푸드를 믹스한 견종으로 중간 크기에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아 아이나 다른 반려동물과 잘 지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많아 매일 산책과 놀이가 필요하고 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포머키는 포메라니안과 시베리안 허스키를 믹스한 견종으로 허스키 무늬와 포메라니안의 작은 체구가 합쳐져 독특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활동량이 많고 짖음이 잦을 수 있어 훈련과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시츄푸는 시추와 푸드를 믹스한 견종으로 온순하고 애교가 많으며 실내 생활에 잘 맞습니다. 고집이 있는 편이어서 훈련에 인내심이 필요하고 눈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골든두들은 골든 리트리버와 푸드를 믹스한 견종으로 영리하고 온순하며 아이들과 잘 지냅니다. 털 빠짐이 적은 편이지만 대형견이기에 충분한 운동과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치위니는 치와와와 닥스훈트를 믹스한 견종으로
작은 체구에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잘 지킵니다. 낯선 사람에게 짖을 수 있고 허리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6종의 사랑스러운 믹스견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견종이든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물학대 10년 징역, 세계 최강 처벌 탑10. 여러분은 아시나요? 어떤 나라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면 무려 10년 징역형까지 선고된다는 사실을. 오늘은 세계에서 동물학대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 탑10을 알아봅니다. 10위 일본. 10위는 일본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중대한 학대를 하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9위 대만. 9위는 대만. 동물학대 시 최대 2년 징역과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선도적인 처벌 강도를 보이고 있어요. 8위 이스라엘. 8위는 이스라엘입니다. 고의적인 동물학대 시 최대 3년 징역형, 종교와 문화적 배경 때문에 사회적 비난도 매우 강력합니다. 7위 독일. 7위는 독일. 동물복지 선진국답게 학대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이 내려집니다. 실제 법 집행도 매우 활발해요. 6위 이탈리아. 6위는 이탈리아 최대 3년 징역, 그리고 무려 2억 원이 넘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처벌이죠. 5위 아일랜드. 5위는 아일랜드 최대 5년 징역에 약 3억 5천만 원의 벌금까지. 유럽에서도 손꼽히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4위 라트비아. 4위는 라트비아, 최근 형법을 강화하면서 최대 6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학대는 가중처벌됩니다. 3위 불가리아. 3위는 불가리아. 무려 최대 8년 징역과 거액의 벌금.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동물학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2위 호주. 2위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와 서호주 등에서는 최대 5년 징역과 4천만 원대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위 남호주. 대망의 1위는 호주 남호주입니다. 2025년 개정법으로 동물학대를 저지르면 최대 10년 징역, 개인 벌금 2억 원, 법인 벌금은 무려 8억 원까지. 세계 최강의 동물보호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고통도 느낍니다. 법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그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제는 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유기견 보호소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유기견 보호소의 안락사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입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입양을 통한 직접적인 도움.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태샵 대신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임시 보호. 강아지를 키우려고는 안 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돌봐줄 수 있다면 임시 보호를 신청해보세요. 봉사 활동. 보호소에서 직접 봉사하는 것은 강아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산책, 놀아주기, 견사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후원, 사료, 간식, 담요, 배변 패드 등 보호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하는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및 강화.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지면 유기견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 유기동물 보호소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번식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입양 활성화 캠페인. 지자체나 기업,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입양 캠페인을 벌여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을 독려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생명일 뿐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강아지와 사람을 공격하는 브루셀라병, 완벽 가이드, 조용한 전염병, 현대사회의 가정으로 파고든 위협. 이야기는 건조한 의학적 정의가 아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실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의 한 대규모 반려견 번식장에서 105마리가 넘는 개들이 브루셀라 병에 집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보고된 개 브루셀라병 감염 사례가 연간 한 건에서 4건에 불과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브루셀라 병이 더 이상 농장의 가축에게만 국한된 드문 질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산업의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과 미비한 규제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하여 도시와 교회의 평범한 가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과거 브루셀라 병의 위험 집단이 농장주, 수의사, 도축업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펫숍 직원, 동물보호소 봉사자, 그리고 새로운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모든 사람이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브루셀라 병이란 무엇인가? 브루셀라 병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이 질병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동물에게는 제2종 가축전염병, 사람에게는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국가적 차원의 감시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질병의 원인균은 브루셀라 속 세균입니다. 브루셀라균은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주요 숙주 동물이 다릅니다. 개에게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브루셀라 비카니스이며 소에서는 브루셀라 비아보르투스, 염소와 양에서는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돼지에서는 브루셀라 스위스가 주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셀라 병과의 싸움,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 질병의 가면을 벗기다. 개와 사람 모두에서 브루셀라 병의 진단은 주로 2가지 방법에 의존합니다. 첫째는 혈액을 채취하여 브루셀라균에 대항해 면역계가 만들어낸 항체를 찾는 혈청학적 검사입니다. 둘째는 혈액, 골수, 조직 등의 검체에서 직접 브루셀라균을 배양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균 배양은 확진을 위한 골드 스탠다드 방법이지만 균이 잘 자라지 않아 성공률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료. 브루셀라 병의 치료 전략은 사람과 동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지만 길고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시사이클린과 리팜피신 같은 2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최소 6주 이상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치료하는 이유는 세포 안에 숨어있는 균까지 사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재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항생제 치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체내의 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에도 균을 계속 배출하는 보균 상태로 남아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와 같은 가축에 대해서는 질병의 근절과 식품 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감염축을 찾아내 살처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지만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나 안락사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의 역설은 반려견이 브루셀라 병에 걸렸을 때 보호자와 수의사에게 깊은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완치를 보장할 수 없으면서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장기 치료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공중보건의 책임을 고려하여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방. 브루셀라 병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은 반드시 저온 살균 처리된 우유와 유제품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육류는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고위험 직업군은 개인 보호 장비 PPE 착용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물을 다루거나 특히 출산이나 부검 과정에 참여할 때는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후 철저한 손 씻기와 작업장 소독은 기본입니다. 이제 반려인들은 브루셀라병 예방의 새로운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번식견에 대한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양 전 브루셀라병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기견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새로 입양했을 경우 초기에는 다른 반려동물과 격리하고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유산했다면 절대 맨손으로 유산된 태아나 분비물을 만지지 말고 장갑을 착용한 후 해당 장소를 철저히 소독하고 즉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핵심 요약. 브루셀라 병은 조용히 침투하는 심각한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 증상은 개와 사람 모두에게서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기 쉬워 진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 브루셀라 병 집단 감염 사태는 이 질병의 위험 지형도가 전통적인 축산업 현장에서 우리 모두의 생활 공간인 반려동물 커뮤니티로 이동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동 촉구.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살균된 유제품 섭취와 같은 안전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허가된 번식장에 대한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동물의 복지와 공중보건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헬스의 관점. 브루셀라병은 원헬스 개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원헬스란 사람, 동물,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의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념입니다. 가축이든 반려동물이든 우리 곁의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브루셀라 병이 싸우기 힘든 이유. 브루셀라 병이 왜 이토록 끈질기고 치료가 어려운지를 이해하려면 이 세균의 핵심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 기생균입니다. 이는 세균이 단순히 혈액이나 체액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숙주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세포, 특히 대식세포나 백혈구 안으로 침투하여 그 안에서 증식하고 생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포 내 은신, 전략은 브루셀라균에게 완벽한 방패를 제공합니다. 숙주의 면역세포 안에 숨어 있으면 외부의 항체 공격이나 혈액을 순환하는 항생제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에게서 수주 이상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병용해야 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이유이며 동물에게서는 완치가 어려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질병의 완고함은 바로 이 교활한 생존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반려견에게 나타나는 브루셀라 병, 감염 경로, 집단 사육 환경의 악순환, 개브루셀라 병, 즉 브루셀라 카니스 감염증은 주로 체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개들 사이에서는 교미를 통한 성적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광범위한 전파는 출산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감염된 어미 개가 유산한 태아, 태반, 그리고 질 분비물에는 엄청난 수의 브루셀라균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다른 개들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소변 역시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방식은 왜 번식장이나 캔넬과 같은 집단 사육시설이 브루셀라병의 온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속적인 교배와 출산, 여러 개체가 밀집된 환경은 브루셀라균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퍼펙트 스톰과 같습니다. 반려견의 증상 가이드. 브루셀라 병의 확산이 더욱 교활한 이유는 많은 감염견이 뚜렷한 증상 없이 건강해 보이는 무증상 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개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균을 배출하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조용한 전파자 역할을 합니다. 생식기 관련 증상 전형적인 징후. 암컷,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임신 후반기, 주로 임신 45일에서 55일 사이에 발생하는 유산입니다. 사산이나 태어나더라도 며칠 내에 사망하는 허약한 자견의 출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탁한 갈색이나 녹색을 띤 질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만성적으로 감염될 경우 번식 능력을 완전히 잃는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컷, 고환에 염증이 생겨 붙는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음낭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음낭 피부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고환 조직이 손상되어 크기가 줄어드는 고환 위축이 진행되며 결국 생식 능력을 상실하여 불임 상태가 됩니다. 전신 및 근골격계 증상 간과하기 쉬운 징후. 브루셀라 병은 단순히 생식기 질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번식 활동과 관계없는 반려견에게서는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기력증이나 우울감, 식욕 부진, 원인 불명의 반복적인 발열, 전신 림프절이 붓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비생식기 증상은 척추 디스크염으로 인한 극심한 허리 통증입니다. 이는 척추뼈와 그 사이의 디스크에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반려견이 움직이기를 꺼리거나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관절염과 유사한 다리 저는 증상이나 눈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나 심지어 수의사조차 이러한 증상을 노화나 일반적인 관절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 브루셀라 병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반려견이 원인 불명의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 무기력증을 보인다면 브루셀라 병을 감별 진단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의 어려움은 트로이 목마 강아지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번식장은 생후 약 2개월령의 어린 강아지들을 경매장과 펫숍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루셀라 병의 혈액 검사는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에게는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감염된 어미로부터 태어난 강아지들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기에 전국 각지의 가정으로 팔려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강아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인수공통 전염병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 식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강아지의 조기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반려동물 유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종간 감염, 사람에게 나타나는 브루셀라병, 질병이 종의 벽을 넘는 방법, 브루셀라균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접촉, 국내, 특히 축산업 관련 사례에서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감염된 동물의 조직, 특히 태반과 같은 출산 관련 물질, 혈액, 소변 등이 피부의 상처나 눈, 코, 입과 같은 점막을 통해 인체로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수의사, 축산업자, 도축장 작업자들이 전통적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최근의 개 브루셀라병 확산은 이러한 위험을 동물보호소 직원, 애견 미용사, 그리고 일반 반려인에게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오염된 식품 섭취, 전 세계적으로는 살균 처리되지 않은 생우유나 이를 원료로 만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드물지만 가능한 감염 경로 중 하나입니다. 공기 중 흡입, 오염된 축사, 도축장, 실험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의 한 생물제약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는 이 경로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람의 증상, 브루셀라 병의 잠복기는 5일에서 수개월까지 매우 다양하여 감염 원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급성기 독감 유사 단계, 증상은 갑작스럽게 또는 서서히 시작될 수 있으며 초기 증상은 심한 독감과 매우 유사하여 오인하기 쉽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밤에 옷이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오한, 극심한 두통, 전신의 근육통과 관절통, 그리고 몸을 가누기 힘든 피로감과 쇠약감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징후, 파상열. 사람에게 나타나는 브루셀라 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파상열입니다. 안질라는 물결치는 이라는 뜻으로 열이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통 오전에 괜찮다가 오후나 저녁이 되면서 체온이 상승하여 정점에 이르고 아침이 되면 다시 떨어지는 패턴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몰타열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성기 및 심각한 합병증,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염은 만성화되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고관절, 무릎 관절 등 큰 관절과 골반의 천장관절에 만성적인 관절염을 유발하여 심한 통증과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척추에 감염이 발생하는 척추염은 극심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장기 침범, 간과 비장이 커지는 간비동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심장의 내막이나 판막이 감염되는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브루셀라 병으로 인한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지만 다행히 전체 사망률은 2%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신경계, 뇌와 척추를 감싸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뇨생식기계, 남성에게 고환염 및 부고환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서는 유산이나 불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만성피로 증후군, 지속적인 우울증, 신경과민 등은 장기 감염에 잘 알려진 후유증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세포 내에 숨어있는 세균에 대항하기 위한 인체의 지속적인 면역 활성화 상태가 뇌의 신경화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생물학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얼마나 깊이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비특이적이고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 혈액검사가 아닌 특정 항체 검사가 필요하며 이마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직업이나 특정 병력을 듣지 못하면 브루셀라 병을 의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원인 불명열로 분류되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진되어 만성 합병증이 나타난 후에야 뒤늦게 진단받는 진단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브루셀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